오늘은 10만 부 베스트셀러 스페셜 에디션 럭키의 저자이신 김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너무 유명하시지만 아닙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그러겠네요. 이게 좀 운명의 날인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는요. 셀프 소개 한번 네. 그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알겠습니다. 너무 소개를 이렇게 요청만 하시고 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재테크 자기계발 콘텐츠를 주로 만들고 있는 이제 구독자 130만 명의 이제 김 작가 TV 채널 운영자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럭키 도서 출간한 이제 작가이기도 합니다. 김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네. 10만 부를 판매하셨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나가신 거 아닌가요? 그 럭키 책이 잘 된 거는 사실 제가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출판사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8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네. 작가와 출판사의 시너지가 이렇게까지 좋은 적은 처음이었다. 김 작가 TV에서도 이제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배너 광고 자체적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영상도 좀 찍고 그다음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뭐 웅달 책방 이런 채널처럼 한 30개 정도 채널 출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작가분들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작가분들이 항상 출판사에 약간의 대부분 섭섭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책을 썼는데 맞아요. 출판사가 왜 이렇게 마케팅이 적게 있냐. 맞아요. 이게 있을 수 있고 인간적으로 누구나 뭐 출판사 입장에서 또 반대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마케팅 그만하셔도 된다. 작가님도 그만 활동하셔도 된다 할 정도로 서로가 너무 열심히 해서 서로의 이 시너지가 잘 맞아 떨어져서 10만 부가 출간돼서 이번에 이제 리커버 도서도 나온 것 같아요. 그 출판사 이름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북노망스입니다. 굉장히 좋은 북노망스 출판사입니다. 네. 정말 좋은 출판사예요. 네. 많은 저자분들이 또 북노망스를 통해서 네. 좋은 책들 많이 내시면 또 너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근데 또 마케팅도 너무 좋았지만 네. 제가 이번에 10만 부 에디션을 또 다시 한번 읽었는데 책 내용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막 밑줄을 몇 번을 막 그으면서 그리고 제가 김 작가님을 네. 영상을 정말 많이 봤는데 네. 책을 통해서 영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들 개인적인 얘기들도 더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영상과 책은 좀 느낌이 달랐나요? 네. 어떤 게 하나 정도 뭐가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조금 제가 이제 개인사셔가지고 그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미 거기는 다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네. 저는 책을 이렇게 앞부분을 읽다가 너무 좋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가족에 관한 가족에 관한 그리고 또 직접 그런 또 겪으시고 그렇죠. 제가 우울증 겪었던 거 그거를 얼핏은 알았지만 그 문자로 그거를 좀 글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좀 정확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와 그걸 봤을 때 맨 마지막에 그 감동이 먹먹함이 너무 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방송국에 출연했었는데 이제 다들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얘기를 하는 순간들이었어요. 네. 근데 얘기를 하는데 막 이제 그분이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MC 분들도 좀 눈물을 글썽거리시고 하면서 막 그런 분위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 사연도 뭐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사연이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엄마는 괜찮아라는 어머니와 관련된 에세이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슬픈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슬픈 사연을 이제 담았던 건데 그때 제가 보통 제가 차 한 건 냈는데 뭐 한 3개월 정도면 책을 쓰거든요. 네. 근데 그 엄마는 괜찮아 책은 거의 한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가 울고 쓰다가 덮고 이게 안 써지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때 그 책을 딱 쓰고 난 다음에 책을 내니까 정말 좋은 거이자 나쁜 거는 이제 아무리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도 거의 눈물이 잘 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너무 많이 울어서. 왜냐면 그 자기 힘든 과거를 그렇게 다시 추억하고 생각하고 그걸 글로 적는 일은 잘 없잖아요. 제 아픔이 물체인 책으로 딱 전달돼서 내 아픔이 약간 덜어낸 느낌?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너무 아프고 힘든 이야기인데 전 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이제 웅달님께서 저한테 이제 얘기할 때 약간 조심스러워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걸 아니까 말할 때 저도 조심스러워 하면서 최대한 그냥 감정을 배제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조금 이제 그 감정에 덜 공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뭐 좋은 거이자 나쁜 거인 것 같아요. 제가 받는 느낌은 오히려 그런 일을 겪으시고 너무 잘 이렇게 이겨내시고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거를 시청자분들이 크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쉽지 않은 네. 그런 어려움이고 뭐 슬픈 감정이고 그랬을 텐데 네. 그거를 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를 직접 그렇죠. 보여주셨고 네. 유튜브로서 계속 노출이 되시잖아요. 음. 워낙 잘 나오시고 네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네. 힘을 주시지 않나 그쵸. 영상에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우울증을 고백하니까 네.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 어느 자리에서 제가 우울증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기도 우울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음. 보통 잘 얘기 못 하니까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얘기해도 어차피 못 알아주거든요. 그 감정을 안 느껴봤으면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겪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힘든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네. 뒤에서 또 이야기가 또 책에서 서술해 주셔가지고 그쵸. 혹시 그 부분이 나오면 조금 더 한번 여쭤보기로 네, 하고 좋습니다. 럭키라는 이 책이 그 처음에 이제 그 프롤로그 앞부분에 보니까 1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네. 이 1000명을 만나면서 이제 운을 강조하셨어요. 네. 그 키워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네.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1000명 만나면서 운이란 키워드가 나왔던 거는 제가 이제 성공한 사람을 31살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만나 뵐 때마다 당연히 공통적인 질문 그 한 가지는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한 이제 수십 명쯤 인터뷰하는데 다들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일단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십 명에서 끝난 게 아니라 수백 명, 뭐 1000명까지 갔으니까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한 뭐 80, 90% 이상은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꼭 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초기에는 수십 명밖에 인터뷰 안 했을 때는 다들 약간 겸손, 뭔가 체면치레 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나 보다 뭔가 테이블 밑에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수백 명 반복되니까 수백 명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에 운이라는 게 뭔가 있구나. 왜 다들 이렇게 얘기하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원래 질문이 좀 많아요. 기사님한테 택시 기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기사님 혹시 인생에 좀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기사님이 하신 말씀이 운이 없었지. 인생이 잘 안 풀렸어.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줘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저희 아버지께서 택시 기사를 하셨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지금 20년 넘게 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제가 어릴 적에 가장 많이 해줬던 말 중 하나가 운이 없었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 네? 한쪽은 운 때문에 한쪽은 운 덕분에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운이라는 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뭔가 분석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운이라는 걸로 접근해서 럭키라는 책을 출간했죠. 그 운이라는 게 네. 그냥 막 단순히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네. 그런 운으로 해석을 하면 좀 너무 나이브한 거죠. 제가 이제 럭키라는 책을 그렇게 냈을 때 제 주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아니 김 작가는 굉장히 노력을 중요시 여기고 행동파인데 왜 운이라는 걸로 주제를 냈을까? 근데 책 안에 내용을 보시면 그 운은 우리의 노력인 거고 우리의 준비인 거고 우리의 선택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어쨌든 노력하고 시도하고 도전해야지 그 중에서 이제 무언가 하나가 운이 튀어서 성공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책을 보니까 네. 그 구성이 7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네. 운을 만드는 7가지 열쇠. 음. 그래서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네. 긍정, 시도. 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 하나하나 네.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사람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네. 여기 되게 인상 깊은 네. 정말 뇌리에 팍 꽂히는 문장이 있었는데 2021년 네.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을 합쳐 상위 1% 안에 든다. 네. 이렇게 된 비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새로운 세상을 직접 봤다는 거다. 네. 이게 인상 깊은데 네. 우선은 김 작가님 2021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투자소득 상위 1%면 네네. 제가 알기로 통계청 기준으로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계청 4억이었나요? 아닌가요?
더 높은 건가요? 기준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거는 이제 저는 네. 사실 제 수익을 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좀 부끄러운 그렇죠.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사실 김 작가 TV에 저보다 훨씬 부자인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뭐라고 이제 그 공개하는 게 좀 그럴까 싶어가지고 근데 또 출판사에서는 이제 책을 낼 때 또 시청 그 독자분들은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잘 됐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적절한 중간지대가 소득상이 1%였는데 그 당시 기준했을 때는 제가 찾아봤을 때 한 2억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연봉 2억은 넘는 거였고 근데 말씀하신 거도 넘긴 했습니다. 네네. 아, 정말요? 여기까지만. 역시 어마어마하시네요. 넘긴 했었고요. 그리고 네, 당황스럽네요. 질문이 뭐였죠? 아, 예. 그래서 우선은 그게 궁금했고요. 네. 1%가 정확하게 얼마인가. 아, 말렸네. 아, 그게 너무 궁금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비결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세상을 직접 봤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럭키 책에서 첫 파트가 이제 사람인 이유인데 사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웅달 책방의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웅달님이 나중에 책을 내든 아니면 다른 성공하신 분들이 책을 보면서 그 텍스트로서 그 정보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못 담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김 작가가 진짜 얼마를 버는지 저는 사석에서는 좀 친한 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카메라 꺼진 상태에서도 웅달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카메라가 켜졌을 때는 누구라도 얘기할 수 없는 진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는 이 책과 영상을 넘어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지 알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지 뭔가 동기부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넓혀줄 수도 있고 그 성공한 사람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이게 사실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식 차트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운이 좋았을 때 내 노력이 만나면 성공을 하는 건데 그 시행착오들을 내가 직접 다 겪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건데 제가 그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전에 냈던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을 낼 때 직접 크리에이터 23명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23명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영상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로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는지 많이 여쭤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 23명의 수익이 얼마인지 대부분 거의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그 수치를 책에 적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현장에서 그분이 얼마를 버는지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당시 구독자가 뭐 한 7, 80만 정도였는데 한 달에 약 7천만 원 정도를 버는 거예요. 7천만 원이면 1년이면 8억 4천인 거죠. 8억 4천을 버시는데 그분이 그럼 그 전에 대단한 학력, 뭐 경력, 아니 뭐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 아니 뭐 엄청난 뭔가 본인만의 그런 게 있다. 그런 거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휴대폰 카메라랑 그 다음에 마이크, 사실 자본금도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8억 4천을 버는 걸 보고 제가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충격이 책으로 영상으로 보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키즈 유튜버 한 명이 강남에 한 90억짜리 빌딩을 샀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여론들은 뭐 허탈하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아동에 대한 이런 거 일을 시키는 것들이 별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뭐 아동에서 뭐 아동 학대까지는 아니지라도 아동을 뭔가 좀 노동을 시킨 그런 부분에서 좀 제재를 받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 한 여론은 사람들이 그 키즈 유튜버가 그 90억짜리 건물을 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분을 그와 비슷한 사례인 분을 직접 만난 거잖아요. 네. 제가 뉴스로만 봤을 때는 저 똑같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아무것도 별거 없는 사람이 1년에 9억을 번다고? 10억을 번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나는 지금 1년에 1억도 못 버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23명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23명을 만나면서 그중에 특히 한 명에게 동기부여를 받은 거잖아요. 23명을 만날 때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유튜브 책을 내는데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제가 책을 쓰는 작가인데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왜 다친 생각이냐면 그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적합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던 거예요. 저는 새로운 세상을 그냥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나는 1년에 얼마 버는데 이분들은 다른 세상에서 그 이상의 몇십 배를 버니까 아니야. 이 세상은 뭔가 잘못해서 멀리 했던 거죠. 근데 제가 매일 인터뷰를 하면서 23명 만나다 보니까 계속 그 벽이 깨지고 있었고 그 와중에 마지막 중에 그분을 만나면서 혼자서 1년에 뭐 8, 9억을 버는 걸 보면서 이 세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냥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기존 관념에 갇혀 있었는데 그쵸. 새로운 세상을 처음에 봤을 때도 거기서 약간의 불편함도 느끼고 그쵸. 익숙하지 않음도 있는데 멀리하고 싶고. 근데 거기에 반복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맞아요. 나도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벽이 깨지면서 제가 원래 유튜브 시작한 계기는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저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낸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여기에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분들이 했는데 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올인을 했죠. 그리고 그 올인의 결과가 지금의 채널이 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성공하신 분들을 만났듯이 각자 개개인분들이 또 자기만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뭐 반도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전기차일 수도 있고. 맞아. 그러면은 뭐 거기에 가서 성공하신 분을 직접 만나는 게 그렇죠. 굉장히 성공 포인트일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처럼 그 수천 명을 인터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뭐 그림으로 성공하고 싶다, 내가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다, 뭐 작가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처음에는 내가 책을 봐야 되겠죠. 책도 보고 이렇게 웅달 책방 같은 영상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본인도 직접 체험을 해봐야죠. 뭐 계약직도 있고 인턴십도 있고 뭐 아르바이트도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위에 가고 싶다면 위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나의 시행착오를 빠르게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지금 강남의 어딘가에 오피스텔인데 이 건물에는 처음 왔어요. 근데 처음 왔는데 헷갈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역할을 그 T맵이라는 지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T맵 같은 그런 내비게이션 지도, 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성공한 사람 모든 분야 말고요.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게 조금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그분과 만약에 관계가 좋아진다면 그분이 나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고 더 관계가 좋아진다면 우리가 어떤 걸 해결해 나갈 때마다 난간이 부딪혔을 때 왜 난간이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나 말고 실제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인 분들을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럼 우리가 성장하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책에 가장 먼저 배치를 시켜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영상들을 보실 거고 또 많은 것들을 읽으실 텐데 거기에다가 직접 만나는 거, 그 그쵸. 성공한 당사자를 직접 만나는 것도 꼭 넣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꼭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한 10명 정도만. 10명 정도는.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관찰 파트인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무엇을 관찰할까? 왜 파트 이름이 관찰일까? 보니까 시대가 주는 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웅달 책방님도 이제 그 전에 채널도 큰 채널도 잘 되셨고 지금 채널도 잘 되고 있는데 그냥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는 분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트렌드가 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수많은 파도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나가면 이제 서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퍼들이 그 모든 파도를 탈 수는 없잖아요. 이 관찰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 세상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방송 매체 우리가 4대 매체라고 한다면 방송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문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잡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모바일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인터넷이 있다면 방송국의 점유율이 어떤가요?
점점 줄고 있죠. 줄고 있죠. 방송국에서의 광고 시장이 엄청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문의 광고 시장은 늘고 있을까요? 더 줄고 있네. 더 줄고 있죠. 그다음에 잡지 광고 시장도 역시 줄고 있죠. 그런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인터넷과 모바일, 이 디지털이거든요. 디지털에서 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모바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무언가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어느 분야로 뛰어들 것인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관련된 영상 많이 찍으시잖아요. 상승장과 하락장이 딱 찍혀요. 이해가 팍 됐어요. 어느 쪽에서 돈을 벌기 쉬울까요? 당연히 상승장이죠. 제가 주변 슈퍼게임이나 저렴처럼 진짜 많이 아는데 최근에 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 장에서 돈을 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진짜로. 왜냐? 아니, 지수가 다 빠지는데, 어느 장사가 그걸 버텨내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는 당연히 상승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관찰하고 있으면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장산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어느 쪽에 가서 뛰어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는 그것만 좀 데이터만 좀 확인을 해도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관찰에서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좀 관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어떤 관심사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에 수많은 파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필터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 외모 관련해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잘생겼다. 지금은 없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길래 여전히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20대 초반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다크서클이 심했어요. 지금도 역시 심한데 제가 안경을 끼게 된 계기가 다크서클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딱 처음 만나잖아요. 친구들이 항상 이 얘기는 도윤 어디 피곤해? 어제 뭐 했어? 나 안 피곤한데 그거를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피곤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면 이거 피부과나 뭐 성형외과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성형외과를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평생 뭐 남자들은 특히 성형에 여자보다는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심지어 지금보다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성형외과, 지금은 다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의 시내 이제 중간에 가서 딱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성형외과 너무 많은 거야. 그 전에 진짜 하나도 못 봤거든요. 안 보였는데. 왜 안 보였냐면 제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는 성형외과, 제가 갑자기 다크서클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성형외과 생긴 거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내 관심사와 목표는 그쪽이 아니니까 그게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관심과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길거리 나가도 전광판이 많잖아요. 얼마나 가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 다 못 보잖아요. 만약에 내 직업이 의사인 분들은 어떤 간판들이 많이 보일까요? 병원 일이 많이 보이겠죠. 병원, 한의원 이런 간판들이 많이 보일 거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작가니까 서점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표와 관심사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성공을 이끌어주는 건 아니지만 먼 미래에 도착했을 때 그 시작점은 지금의 내 목표와 관심사가 이끌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찰에서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트렌드가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흐르고 있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거를 읽기 위해서 사실 트렌드 책을 보죠. 네. 늘 연말 보면 트렌드 맞아요. 책이 1등, 2등을 다투고 있단 말이죠. 특히 서울대학교 이제 소비자과 교수님이 쓰신 책이 항상 1위를 하는데 그 트렌드 책을 보는 이유는 시대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시대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읽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고 읽어요. 그리고 덮어.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해. 저는 그러면 굉장히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에세이나 소설책을 본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자기개발이나 뭐 경제 경영 책을 읽는다는 거는 내 일상생활에 접목을 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직접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민감하게 지금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웅다채빵님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세상의 변화에서 유튜브라는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가 뜰 거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이 지금부터 뭐 10년 전에는 별로 없었겠지만 3, 4년 전에만 해도 유튜브가 지금 가장 핫한 채널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알아요. 맞아요. 지금도 유튜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민감하게 안 받아들이면 그냥 남의 일인 거죠. 남도 그냥 유튜버들 하고 있고 유튜버도 돈 많이 벌고 있고 유튜브에 뭐 광고 시장 열리고 있고 지금 뭐 TV나 언론사들도 유튜브로 뛰어들고 있다더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남의 얘기인 거죠. 근데 그 남의 얘기를 나한테 가져오자라. 그러니까 세상의 트렌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거를 보고 나서 내가 주식 투자에 써먹든 내가 유튜브를 하든 어쨌든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한다면 내가 굉장히 민감하게 그 세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웅달제빵님 유튜브인데 다른 사람들도 유튜브가 이제 핫하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진짜 유튜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유튜브를 많이 알겠죠. 네. 시청자가 유튜버가 돼보지 않는 이상 유튜브의 세상을 유튜브에서 어떤 가치가 있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뛰어들고 있고 유튜브로 어떤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걸 알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트렌드를 읽지만 말고 저는 꼭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성공할지 아닐지는 몰라도. 네. 그러니까 이게 매년 나오는 트렌드 서적들 보면은 네.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뭐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이다. 그렇죠. 사용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뭔가 실천을 해서 그러니까. 그 시대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가 주는 흐름 맞아. 그것과 나의 노력을 일치시키는 그쵸. 그걸 하면은 뭐 첫 번째는 안 되더라도 두세 번 하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읽고 나서 뭐 투자에 직접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네. 아니면 내 사업 분야 내가 자영업 하고 있는 음식점 하고 있어요. 유튜브랑 관련 없다고 하지만 유튜브로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내가 직접 유튜버로서 음식을 소개하고 우리 가게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유튜버들한테 콘텐츠 광고를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그냥 보고 덮으면 그럼 저는 차라리 그냥 재밌는 소설책 그리고 에세이 읽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김 작가님의 네. 그 이번에 럭키 책을 제가 봤을 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느낀 점이 실행력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꾸준하신 거. 네. 그거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영상도 굉장히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성실하시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된 데는 사실 저는 정말 재능이 없었어요. 제가 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학년 때는 우리 때는 수미양가였잖아요. 뭐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것처럼 수가 제일 좋은 거고. 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아니었구나. 세대 차이 좀 있군요. 몇 년생이세요? 82년생인데? 저 83년생. 같은 세대인데? 수, 미, 양, 가가 제일 나쁜 거예요. 네. 제가 한 학년 때는 수우가 한 과목도 없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사실 정말 많은 과목 배우잖아요. 뭐 체육도 있고 미술도 있고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한 과목도 우조차 없다라는 거는 정말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성적표 인증도 할 수 있어요. 제 채널에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진짜 어느 한계도 재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무슨 생각 되게 많이 했냐면 저도 남들과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안 하진 않았어요. 근데 늘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때 난 남들처럼 열심히 하는데 왜 잘 안 되는 걸까? 뭔가 약간 제 머리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26살 이후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알게 된 게 참 이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누군가는 뭐 3시간 하는 게 노력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5시간 하는 게 노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재능이 객관적으로 26년 살아보니까 남들보다 좀 떨어지더라고요. 재능이? 네, 재능이. 뭐 공부든 뭐 미술이든 음악이든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랬던 저인 거를 옛날에는 방어 기제로 세상이 잘못된 거야. 뭐 난 타고난 게 별로였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내가 재능이 부족한 거 이제 난 받아들였어. 너무 기분이 나쁘지만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노력값을 남들보다 남들이 뭐 5를 하고 있다면 난 곱하기 2해서 10을 해야겠다. 이걸 생각해서 이제 열심히 하면서 제가 인생이 이제 대학교 이제 한 3, 4학년 때부터 이제 잘 풀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력도 꾸준히 하면 제가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많지 않나요? 웅달님도. 주변에 단기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노력이 장기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노력이 계속 하다 보니까 꾸준함이 되어서 완전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되다 보니까 놀라운 거는 나중에 재능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전 지금은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자기개발 작가라서 저는 또 굉장히 현실적인 자기개발 작가거든요. 세상 누구에게나 전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었으면 누구나 무언가 하나쯤 꽃은 피웠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모두 하나씩 꽃을 피울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말들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이유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노력을 해서 이제 재능이 뭔가 조금씩 만들어졌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좀 노력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재능 뭔가 꽃이 핀 게 없어요. 그러면 냉정하지만 내가 재능이 없다라는 걸 한번 좀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 웅달님이 3시간 저 똑같이 유튜브를 하는데 3시간 했어요. 저는 이제 3시간 똑같이 한 거예요. 계속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든 안 돼.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안 늘어. 처음에는 뭐 세상 탓도 없고 얘 뭐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보다 뭐 장비빨이 좋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나중에 받아들여야죠. 내가 웅달님보다 유튜브를 못하는 거야. 재능이 없구나. 네. 근데 이렇게 깨닫고 나면 그 뒤에 노력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는 제가 다이어리를 좀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제가 지금 딱 때마침 안 갖고 왔네요. 제가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네. 아내한테 보여줬는데 네. 이거를 얘기하게 될 줄 몰랐네요. 김 작가님하고 제가 책을 읽고 김 작가님 만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김 작가님하고 나와의 차이가 있다. 한 가지. 뭐요? 집요한 노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노력은 못해요. 왜냐면 제가 럭키 책을 보면서 느낀 게 파트별로 또 다 표로 리스트업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 점검할 수 있는 거. 그 체크리스트. 저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단순히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그 뒤에 가서 유튜브 그 기획부터 편집해서 업로드까지도 그거를 다 매뉴얼로 만들었는데 그 항목 하나하나가 정말 군더더기 없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걸 오려가지고 모니터 옆에 붙이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영상을 저도 진짜 수백 개는 올린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김 작가님하고 만약에 내가 경쟁을 한다고 하면 유튜브계에서 이러한 포인트로 내가 경쟁할 수가 없다. 또 다른 장점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오히려 양을 더 늘리거나 오히려 뭐 분야를 다르게 간다거나 섞거나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추구해야지 내가 김 작가님이 가진 그걸로만 해서는 이거는 내가 따라줄 수 없겠다는 걸 각자가 또 추구하는 재능과 노력의 파트가 다른 거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맞아. 그렇지만 또 임계점을 넘는 노력은 또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각자만의 그런 제가 유튜브 6단계 구조화 같은 거였는데 제가 그 구조화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 재능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되게 잘 명심해야 되는 게 재능이 없으면 내가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도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럼 똑같이 열심히 하면 내가 하루에 18시간을 일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자는 시간과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 노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시작할 때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책을 출간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면 항상 고민을 하잖아.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고민이 반복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고민이 반복되면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유튜브에서 이렇게 6단계를 딱 정해놓으니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노력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노력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럭키책 읽으면서 그 파트 끝에 적어주신 그 리스트업 자기 분야에 적용해서 진짜 한번 꼭 적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적어보신다면 도움되지 않을까.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 파트가 이제 속도잖아요. 이 속도 방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말 있잖아요. 저 이 말 진짜 좋아했거든요. 왜 좋아했냐면 사람들이 이 말을 왜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내가 뭔가 느리신 분들이 이 말을 대부분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는 올바른 방향을 선택했으니까 천천히 갈 수도 있지. 왜냐하면 제가 24살에 대학교를 입학했고요. 그 다음에 30살에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취업도 보통 좀 스펙이 좋고 한 친구들은 정규직 취업 한 번에 된다면 제가 인턴십 3번 하고 계약직 1번 하고 1년 6개월 동안의 불안정한 취업 생활을 하다가 이제 31살에 정규직이 됐어요. 굉장히 늦었죠. 그 당시에 제가 고시원에 있었거든요. 서울에 삼성동에 고시원에 혼자 있었는데 그때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 나는 올바른 방향에 가고 있어. 괜찮아, 느려도.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인생을 더 살아보니까 이 말은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뒤에 한 문장이 더 추가돼야지 저는 완벽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다만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붙는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에 N잡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부업도 유행이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주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이 한 50종목을 투자한다 칠게요. 슈퍼개미도 아니에요. 50종목을 정말 제대로 알고 분석하고 공부해서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 산업 분야에서 보통 한 10에서 15개 종목을 커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맨날 일을 하는 사람도 10에서 15개밖에 커버를 못해요. 그럼 개인 투자자는 50개라는 거는 어느 한 종목도 제대로 모르면서 투자를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매일 관심 갖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언어도 못 봐요. 외국어도 뭐 중국어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가운데 뭐 일본어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취미생활, 뭐 요가, 필라테스, 헬스, 뭐 배드민턴, 요즘 또 테니스, 뭐 골프, 그 다음에 또 자기 일하는 것 중에서 뭐 창업도 하고 부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걸 다 하면서 어떻게 뭐 하나의 성과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저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오빠, 자기는 굉장히 하루 열심히 보내는데 왜 뭔가 성과가 잘 안 날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떤 하루일까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영어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 출근을 해서 본인이 이제 창업한 회사거든요. 창업회사에서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또 쇼핑몰을 오픈했어요. 쇼핑몰 오픈해서 그 부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저녁에는 뭐 중국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가 같은 것도 이제 운동도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주말에는 뭐 필라테스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이제 뭐 놀기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완벽한 삶이다. 너무 완벽한 워라벨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만족하면 그렇게 살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또 본인은 불만족하고 있어. 왜? 성과가 뭔가 안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렸던 그 친구한테 이야기가 뭐였냐면 너는 내가 왜 지금 무언가에서 조금이라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라고 했을 때 뭐 잘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유튜브 이거 하나에 내 모든 걸 걸었다고. 자, 만약에 너가 지금 8개든 10개든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나를 하나 유튜브를 너가 학원 탄다고 치자. 그 10개 중에 1개로. 그럼 내가 유튜브에 올인하고 있어. 자, 단순하게 생각해서 누가 이길 수밖에 없겠냐.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한 개로 또 원띵 딱 한 개만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다만 그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한정된 시간, 24시간인데 하루는 그걸 너무 많은 시간에 나누고 있어요. 우리 다 고등학교 때 물리 배웠잖아요. 동쪽으로 뭐 80km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차가 갑자기 서쪽으로 똑같은 속도로 80km 달릴 수 없어요. 차가 전복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못 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내가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5번이, 6번이, 7번이, 8번이 있으면 계속 내가 이제 뭔가를 처음 시작하다가 조금 하다 보면 속도가 붙잖아요. 가속도. 그럼 가속도 붙어서 내가 여기서 성과를 내려고 할 때쯤 또 다른 일을 하면 꺾여버리는 거죠. 계속 꺾여. 계속 꺾이다 보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서 성과가 안 나고 있다. 그럼 내가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 아까 재능이랑 연결됩니다. 재능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었잖아요, 진짜로. 근데 재능이 없는 분일수록 이 8가지 정도를 하고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로 줄여보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정말 가능성 있는 게 2개 보인다면 한 2가지로 줄여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여기서 너무 내가 지금 좀 잘하고 있고 더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으면 원띵 하나에 한번 좀 올인하는 인생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난 3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2018년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금 한 4년 차 정도 됐는데 제가 작년 전까지 럭키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적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전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하고 올인하는데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 채널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도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집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성장의 지점이 올라온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에너지를 조금씩 나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하는 것도 시기별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내가 어떤 진로를 찾거나 무언가 할 때는 한 곳만 하면 안 되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여러 개를 한번 찾아보고 그 중에서 이제 좀 괜찮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좀 범위를 줄이고 거기서 좀 진짜 더 잘하는 게 있으면 범위를 더 줄이고 거기서 내가 성장을 하면
또 거기서 하나씩 뻗어 가보는 거죠. 예를 들면 유튜버 분들이 잘 되신 분들이 대체로 뭐 강좌 같은 것도 많이 열고요. 네. 그 다음에 책도 내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여러 방향으로 하는 거는 본인의 속도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네. 그게 또 이제 옆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속도와 방향이 시기별로 조금씩 다 비중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작가님 네. 이제 책의 루틴 파트에도 이제 나오는 네. 얘기긴 한데 네. 그때 그렇게 몰입을 하셨을 때요. 네. 하루 일과가 좀 어떠셨어요? 하루 일과를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네. 일어나서 유튜브 하고요. 잘 때까지 유튜브를 하고 자. 아 진짜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 정말 구독자가 작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워라벨이 사실은 거의 없었죠. 제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1년 2개월 했을 때 구독자가 한 7만 명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2개월에 7만 명이면 뭐 다른 누군가 봤을 때는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이게 성공한 건 아니 절대. 근데 구독자 1만도, 아니 7만도, 10만도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몇 개월 만에 달성하셨죠? 7만? 지금 네. 굉장히 빨리 달성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그때 뭔가 그게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재능이 크게 많지는 않구나. 그렇다면 이 노력의 함량을 되게 진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거기에 올인을 한 거고, 그러면서 그게 또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그 파도를 만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지금에 왔죠. 그때는 이제 평일하고 주말도 좀 구분이 없으셨나요? 구분 없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평일과 주말의 구분은 없어요. 지금은 한 달에 제가 영상을 80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 2개, 휴일에 4개. 그래서 평일이 한 달에 20일이니까 곱하기 하면 40개, 휴일이 한 달에 10일이니까 곱하기 4 하면 40개. 그렇게 80개 올리는데 지금은 그때와 달라진 거는 중간중간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외부에서 촬영 활동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이동 시간, 장비 세팅하는 시간, 장비 정리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꽤 많이 잡아먹어요. 지금 자체 스튜디오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도 하는 거예요. 뭐 기획하는 것도, 그 다음에 뭐 질문지를 뽑는 것도, 그 다음에 섭외하는 것도, 촬영하는 것도, 편집하는 것도, 이게 완전히 이제 루틴화와 시스템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의 제 삶은 워라밸이 굉장히 있는 편이다. 많은 분들은 제가 진짜 오만 하시는 줄 아는데 저는 생각보다 라가 굉장히 많이 있다. 네. 지금 굉장히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시면 또 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 또 책에 지금 한 달에 80개를 언급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와, 그렇게 올리는데 인력이 크리에이터인 나 외에 영상 편집자 한 명이 더 있을 뿐이다. 사실인가요? 네, 지금 한 영상 편집 도와주신 파트너 한 분과 저 2명이서만 하고 있고. 대박인 것 같아요. 영상은 이제 기획이랑 섭외, 촬영까지는 그냥 저 혼자 다 하고. 괜찮으세요? 네네, 지금은 좋아요. 와. 지금은 좋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뭐 갑자기 책을 낸다거나 어떤 그러니까요. 온라인 강좌 플랫폼에 이제 영상을 만들면 제가 이제 라가 사라지는 건데, 그게 없을 때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고. 근데 이게 또 가능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를 딱 해놓으니까 불필요한 시간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채널이 크면서 이게 한 구독자 130만 명쯤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제가 그 섭외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출판사에 전화를 하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통화를 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에서 김작가 TV 채널 운영하는 김도윤 작가라고 합니다 하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네, 어디시라고요? 모르시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똑같이 이제 좀 말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김작가 TV 채널의 운영자 김도윤 작가입니다. 딱 하면 되게 용건도 이게 아닌데,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그러니까 제 지난 3년 동안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가 저한테 속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느린 분들이라면 그게 영원히 느린 건 아니다. 거기 통해서 내가 성과를 만들어내면 그 각자의 분야에서 어떤 속도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해줄 것이고, 그때 가면 우리가 요즘에 워라밸 많이 추구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젊은 시절 때부터 워라밸을 추구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 시절부터 워라밸을 추구한 게 평생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거면 저는 좋아요. 근데 약간 단기적인 워라밸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워라밸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장기적인 워라밸이 가능하려면 때로는 초기 시절에는 라가 없는 시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뭐 2년, 3년 동안에
전에는 라가 거의 없는 삶이었지만 지금은 라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옛날에 라를 포기한 워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게 아닌가. 그 라를 포기한 워의 시절에서 네. 성과를 이루어서 이제 그 불안하지 않은 라이프가 그렇죠. 즐기는 게 이제 이어진 건데 맞아요. 그 성과까지가 재능이 아니라 네. 뭐 노력 네. 그리고 뭔가 그 자기만의 그런 노력, 그러니까 노력이죠. 김 작가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로 그런 성과가 달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렇죠. 재능이 아니라 모두가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각자 재능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를 조금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무작정 아무거나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유튜브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인터뷰 콘텐츠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30살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굉장히 지각 인생을 사니까 제가 성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취욕과 성장 뭐 이런 게 되게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미 늦었잖아요. 30살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제 뭐 31살에 계약직에서 이제 정규직이 됐으니까. 근데 내가 빠르게 가려면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남들 대부분 따고 있는 뭐 학사, 석사 이런 학위라든가 뭐 고급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의 이제 김 작가 TV를 만들었던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성공한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서 저는 뭐 꿈이 있는 청년인데 꼭 어떤 분야에서 뭘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처음에 쭉 했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는 그 인터뷰가 너무 이제 저만의 배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가치 있게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책을 낸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0명을 인터뷰해서 몰입에 대한 책을 냈고요. 수능 만점자 30명을 인터뷰해서 공부법에 대한 책을 냈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터뷰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 전문부자에 대한 책을 냈고 그다음에 또 뭐 취업 인사 담당자 100명을 인터뷰해서 취업 책을 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조금씩 잘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어지는 건데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제가 이제 작가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작가로서 커리어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괜찮게 성장하고 있는데 출판 산업이 성장 산업인가요? 사양 산업인가요?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죠. 네. 보시는 시청자 중에서도 이걸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계속 커져도 시장이 날 눌러내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처음에 이런 거겠죠. 아, 왜 세상 사람들이 책을 안 볼까? 아니, 요즘에 지성인이 되려면 책을 보셔야 되는데 이 독서, 연평균 독서 10권이 말이 되나? 책을 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부정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책을 더 이상 많이 안 보는구나. 근데 책이 예전에는 콘텐츠에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서 오디오북으로 영상으로 가는 거다. 이건 시대의 트렌드야. 관찰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민감하게. 그럼 작가인 나도 시대의 트렌드에 맞죠. 작가는 평생 글만 써야 되나요? 아니죠. 작가가 음성으로서 전달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처음 어떤 분야에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고통을 느꼈냐면 한 달 동안 근육통을 앓았어요. 그 유튜브로 전향하시면서? 왜냐하면 저는 카메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은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럼 내가 이 새로운 영역에 가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다만 한 가지는 있었죠. 아까 연결되는 인터뷰. 나는 인터뷰를 실제로도 어느 정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걸로도 책으로도 엮어봤으니까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보자. 다만 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카메라를 주변에 잘 아는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컴퓨터도 잘 아는 동생이. 그 동생한테 야 형이 도움이 좀 필요하다. 우리 집에 잠깐 와주라. 왔어요. 너가 카메라 잘 아니까 내가 이런 콘텐츠 지금 만들고자 하니까 지금 한정된 금액은 이거다. 다 주문해줘. 내가 그대로 사가지고 촬영을 시작해볼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또 만나서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로서 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 23명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계속하면서 그분들이 비법을 적용하고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크리에이터 직접 만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촬영 장비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크리에이터를 다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는 탑 크리에이터 분들은 거의 모든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분들이 촬영 장비를 공개하는 게 옛날에 좀 부민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다 막 보면서 막 그냥 넘어가잖아요. 막 멈춰가지고 저 촬영 장비 뭐지? 저건 소니 알파7 마크 3구나. 저분 마이크 지금 소니 그 무선 마이크 그거 쓰고 있구나. 저분은
지금 캐논에 GX 마크 2 쓰는데 저분은 지금 뷰티 유튜버니까 GX 마크 세니 2가 그게 약간 뽀사시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카메라별로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것들을 다 보면서 일일이 체험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은 촬영 장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뭘 물어볼 때도 정말 명확하게 얘기해요. 야. 너 어떤 인터뷰 하려고? 아니 뭐 어떤 콘텐츠 만들려고? 그래 이거해. 근육통이 오셨었는데 지금은 와. 왜냐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이거는 진짜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그때 이제 소니, 캐논, 그다음에 파나소닉이 제일 카메라가 많단 말이에요. 라이카는 보통 쓰지 않고 비싸니까. 이 3대 카메라를 거기서 뭐 가장 시그니처 카메라 같은 거, 좋은 가장 베스트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가장 많이 팔리는. 그걸 다 샀어요. 정말로. 다 샀다고 하면 다 샀다고 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돈이 많은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카메라는 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 신제품에 가까운 거로 보관을 잘 하면 90%에서 95% 가격으로 다시 되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카메라를 한 30대 정도 샀던 것 같아요. 캠코더랑 그다음에 미러리스 카메라랑 풀프레임 카메라랑 그다음에 액션캠 있잖아요.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주로 사는 매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장님 저한테 뭐라 했냐면 혹시 업자세요? 정말로. 와, 아까 그 정도로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의 집착이 있었다. 집요함이 있었다. 야. 왜냐면 전 진짜 잘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전 카메라를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김 작가님이 성공하셔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결국 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 임계점을 넘는 노력. 그거 꼭 아셨으면 너무 좋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색하고 힘든 순간은 어쩔 수 없다. 그냥 그거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시고 없으면 전문가분들이 출연한 영상, 책이든 막 찾아보면 힌트들이 나와요. 지금도 전 막 찾아봅니다. 처음에 근육통이 있을 정도인데 그거를 다 이겨내야 된다. 있을 수 있다. 근육통은 처음 시작하면은. 하지만 이겨내면 지금의 김 작가님과 같은 뭐 그만큼은 아닐 수도 있어도 그래도 상당한 성공을 저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다. 더 잘 될 수도 있다. 진짜 제가 오늘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 커피언이 잘 해주실 테니까 걱정 않고 말씀드리면 제가 인터뷰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 저보다 큰 채널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한 구독자 5만인데 한 뭐 30만, 40만 그런 채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채널들은 조회수가 정말 잘 나오는 게 이 되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많이 다루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극적인 것들은 좀 더 많이 클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이랑 걸었던 그 산책로까지 기억나요. 성수동 쪽이었거든요. 그냥 걸으면서 난 지금 5만인데 이분들은 지금 20만, 30만인데 내가 이 사람들도 계속 열심히 영상을 만들 거잖아요. 과연 내가 따라잡을 수는 있을까? 진짜 진심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분들보다 구독자가 한 뭐 많게는 80만 많고 적게는 한 50만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다 힘들죠. 앞이 안 보이고. 근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력에 꾸준함을 얻어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지금 재테크 채널도 큰 채널도 한 몇 개 안 되지만 몇 개 더 있거든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또 제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또 제가 올라가다가 제가 나태해져서 방심하면 저보다 좀 구독자 작은 채널에서 저 올라올 수도 있고. 이게 영원한 1등 없잖아요.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김 작가님께서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더 자세한 내용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서 맞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뭐요? 이제 지금 물론 또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하지만 성공하셨잖아요. 뭐 작은 성공. 꼭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과거랑 지금요? 달라진 거 하나는 저 혼자 달라진 거 한 가지는 그때나 저나 사실 뭐 인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인간의 성향, 뭐 인성 이런 게 사실 뭐 크게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 달라진 거 하나는 굉장히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구독자 뭐 작을 때는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뭐 낮게 봐주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봐주시는 사실 유튜버들 어떻게 보면 구독자 수가 약간 깡패일 수 있는 거잖아요. 농담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게 그다음에 호감 있게 대해주시니까 거기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많은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외모 콤플렉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에 외모 콤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어릴 적에 참 주변을 보니까 이 외모가 잘생긴 분들은 자신감 있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세상이 그분을 호감 있게 대해줘요. 그럼 당연히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누가 잘해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내가 더 자신감이 생길 확률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어릴 적에 이제 외모도 조금 이제 다른 나라의 분들을 좀 많이 닮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어릴 적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까지 제 이름을 불린 적이 없어요. 늘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아프리카, 중동,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다른 나라를 뭐 안 좋게 얘기한 것처럼 들으실 수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저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심지어 군대 갔을 때 충격적이에요. 군대 가면 다 어른이잖아요. 선임이 딱 저 처음 본 자리였어요. 딱 보더니 너희 아버지 어머니 필리핀 사람이야? 좀 그 말 들을 때 이건 뭐지?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유튜버 어떻게 보면 각자의 직업 같은 거에서도 뭔가를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숫자 아니면 연봉 뭐 조회수 뭐 각자마다 영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좋게 봐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치야한다면 이제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그냥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바뀐 거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진짜로. 예를 들면 뭐 작게는 뭐 지인들이랑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이제 대부분 주변의 친구들은 다 연봉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쨌든 뭐 엄청 많이 버는 게 아니니까 N분의 1 하거나 남자들끼리는 또 N분의 1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계산할까? 이 묘한 심리. 약간 나는 좀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나 지금 타이밍에? 그런 고민하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다 계산을 할 수 있음에 뭔가 내가 계산할 수 있어서 뭐 뿌듯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에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여러 군데 작용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거를 최근에 제가 실패담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그 클래스 101이라는 데서 강좌 플랫폼에서 강좌를 오픈했어요. 정말 열심히 찍어서 만들었는데 클래스 101 담당자분에게 죄송하지만 완전 망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 그 담당자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영상을 찍고 다 했는데 제가 좀 뭘 못한 거죠. 제가 죄송한 거죠. 근데 어쨌든 저도 뭐 망할까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망했어. 잘 안 됐어. 근데 만약에 제가 조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초조해지고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 여기서 느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게 참 쉬워지는 거야. 왜냐하면 기업도 그래요. 자기 캐시플로우가 확실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업이 뛰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캐시플로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면 다른 사업이 못 뛰어드는 거죠. 못 뛰어들다 보면 이 산업이 좀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무언가에 뛰어들었을 때 실패를 해도 괜찮은 정도의 작은 성공을 이루어서 그 여유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막 그렇게 그 2019년, 20년 막 달려가실 때 혹시 막 그때 중간에 막 멘붕이 오거나 좀 뭔가 허무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뭐 이런 생각은 좀 없으셨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가끔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일이 갑자기 몰릴 때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이게 일정을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촬영을 4개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네, 인터뷰를 4개. 그러면 인터뷰당 2시간씩이죠. 그 인터뷰하기 전에 티타임 가지잖아요. 그냥 열 몇 시간 이미 그냥 인터뷰로 소진이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저 맥주 한 잔에 소파에 앉아서 이제 맥주 한 잔을 꺼냈는데 맥주 맛이 기운 없고 그냥 맥주 캔만 앞에 있고 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뭐 이런 순간도 있었는데 그런 날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돌아가 본다면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고시 도전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외로움. 맞아요. 내가 세상과 떨어져서 혼자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외로움인데 고시 하나 아니면 뭐 공무원이든 뭐 수험생들이 가장 힘든 점은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튜버 이제 구독자 1만, 2만인데 내가 유튜버에 지금 올인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그냥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스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감내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당연히 그 불안감은 어느 업종이나 있어요. 근데 그 불안감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내 감정과 별개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유튜브 한 달에 80개 영상 올린다는 거는 뭐 작게 올 때 60개도 있지만 80개가 올라가는다는 뜻은 뭐냐면 제가 늘 기분이 좋은 건 아닐 거잖아요. 저도 힘든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기분 좋은 날도 있고 해요. 근데 그것과 제 일은 무관하다는 거죠. 그냥 내 감정이 힘든 것과 내가 하는 일을 좀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좀 프로가 되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 감내의 영역에서는 제가 좋은 얘기 한 가지 드리면 이 웹툰 시장이 만화나 웹툰 이런 시장이 우리가 딱 들어봐도 누구나 성공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상위 몇 %만이 큰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웹툰 작가한테 한 이제 지망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웹툰 만화 시장이 참 먹고 살기도 힘들 수 있는 시장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것까지 감내하는 게 네 재능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책임져줘요? 진짜 그걸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미래가 안 보여도 꾸역꾸역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 프로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잘 될 확률이 높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했죠. 근데도 뭐 어쨌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올 때는 힘들지만 또 내일은 영상 올리는 거예요. 왜냐? 내 감정과 이건 좀 별개로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 표현 스스로 감당할 부분이 있다. 그렇죠. 해줄 수 없다. 맞아요.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건 우리 사회 멘토 뭐 아니면 어떤 분들이든 해줄 수 있는 그냥 본인이 감당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작가님 저 궁금했던 게 그 방송에서 조금 됐긴 했는데 내 집 마련을 네, 맞습니다. 그 내 집 마련을 하면 좀 뭐가 달라지나요? 오늘 내 집 마련 이제 마지막 등기 치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장등 치르신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내 집 마련을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내 집 마련을 하면 또 되게 원하던 곳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가고 싶었던. 그러면 좀 진짜 뭐가 달라지나요? 이 내 집 마련이 이슈잖아요. 굉장히 일단은 뿌듯함이 있었어요. 제 힘으로 만든 거니까 제가 힘들게 일을 해서 만든 제가 또 41살에 이제 마련한 제 첫 집이다 보니까 굉장히 뿌듯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재테크 유튜버이다 보니까 주식과 부동산 이제 둘 다를 콘텐츠 다루잖아요. 확실히 두 개가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주식은 사고 나면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올라도 불안해. 내가 언제 팔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 집을 사가지고 내일 팔겠다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최소한 그 2년 뒤나 뭐 5년 뒤, 막 10년 뒤, 뭐 이 정도 살고 난 다음에 판다든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는 순간 굉장히 좀 안정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확실히 주식보다 안전 자산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김 작가는 그럼 지금 타임에 이 상승장의 끝쯤에 왜 집을 샀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맞아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사실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실소유자잖아요. 내 집 마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그걸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죠.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 하나는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지난 한국의 역사를 본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했잖아요. 떨어지는 과정은 있었지만 우상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그 집을 뭐 2년 뒤에 팔 생각이 아니라 뭐 최소한 뭐 5년, 10년 정도 뭐 가져갈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련했죠. 그러시군요. 네. 그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주식 투자 얘기하셔가지고요. 김 작가님께서는 혹시 그러면 좀 이렇게 계속 모아가는 주식 혹시 없으세요? 저는 계속 모아가는 주식은 일단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작년 11월 24일에 이제 첫 집을 이제 계약을 할 때 이분 날
그렇죠. 아니, 잠깐. 이분 날이 11월 24일. 11월 24일. 11월 24일에 첫 집을 계약을 할 때 이제 돈이 많이, 목돈이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목돈이 비싸죠. 필요해서 주식을 다 정리했어요. 글쎄요. 돈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시기에 정리하셨네. 그래서 이게 역시 되는 사람. 운이 좋았다. 그 이후로 주르륵 좀 내리길래 저는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절대 제가 주식의 타이밍을 알아서 절대 판 건 아니었고 집을 사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는 모든 자금이 그 전에 이제 부동산이 없었으니까 그냥 거의 95%의 자산이 주식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주식 콘텐츠가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장 잘 알고 많이 접하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조금이나 자기가 더 잘 아는 분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주식이 했었고 투자 수익률은 당연히 뭐 엄청 높은 건 아니더라도 저도 동학개미 운동 일어날 때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팔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영원히 가져갈 뭐 주식 이런 건 없었지만 한 가지 좀 깨달은 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제 주식을 이제 콘텐츠에 찍은 지 좀 되다 보니까 저도 생각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는 저도 모르는 종목들이 제 포트에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도 워낙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석에서 저한테 뭐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한 종목은 지금 거래 정지입니다. 진짜 팔지도 못해 지금 마이너스 70%야 그 종목. 진짜. 다행히 그거는 이제 그분의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인데 하긴 사실 전 그것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또 게스트분 출연하시면 그 게스트 투자 수익률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약간 뭐 짱드면 사놓을 때가 있어요. 과연 이 사람 말대로 됐나? 왜냐면 그런 분들을 그렇죠. 자주 섭외해야 돼.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도움이 될 테니까. 맞아요. 근데 어쨌든 다 팔고 난 다음에 제가 주식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사려고 하니까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훨씬 신중해지는 거예요. 내 포트가 이제 완전 깨끗해진 상태잖아요. 리셋이 됐어. 리셋이 됐으니까 살려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매수 버튼이 났는데 이 종목이 진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고 있나? 뭐 부채 비율은 나든가? 해당 산업은 성장하고 있나? CEO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막 또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 종목씩 이 깨끗해진 공간에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옛날보다 종목 수가 굉장히 줄어든. 지금은 거의 한 10종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국내 주식은 한 4개, 5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때 팔고 집을 사시고 다시 이제 모아가시는. 그렇죠. 또 다시 주식을 이제. 주식 굉장히 좀 좋아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쪽 정보를 많이 접하니까. 그리고 또 주식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거는 그렇죠. 저는 그럴 수 있죠. 그 감정과 그 상황에 몰입이 너무 안 된다 생각해요. 뭐 당연히 잘못된 매매를 해서 뭐 선침해라든지 이런 건 무조건 잘못된 거지만 본인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훨씬 더 몰입감 있고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질문들. 뭐 삼성전자 얘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빠지고 있으면 시장의 기분이 안 좋으실 거잖아요. 근데 나도 삼성전자 빠지고 있으면 같이 안 좋을 거지. 저 물렸거든요. 삼성전자 하셨군요. 네네. 크게 물린 거 아니고 저는 뭐 이제 69,000원대 샀는데 야 거기서 또 물리네. 근데 뭐 다들 뭐 삼성전자는 다 올라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제 올라갈지는 참 알 수 없다. 김 작가님 또 이렇게 솔직하게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혹시 좀 궁금한 게 암호화폐 혹시 하시나요? 암호화폐는 저는 비트코인만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NFT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완전히 소외받지 않을 정도. 제 자산에 이제 뭐 1%도 안 되고 한 뭐 0.1% 정도 될까요? 그냥 그런 것들을 조금씩 사는 정도. 네. 그러니까 이쪽이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뭐 다 많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미래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근데 역시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라면 나도 좀 가지고는 있어야지 알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정도. 네. 김 작가님 그러면 다시 좀 책으로 들어와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제 마지막 파트 시도인데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파트인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다른 사람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어요. 김 작가님 주변에 어떤 분이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가까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
어머니가 계셨지만 어머니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안 계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1000명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만나는 게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보면 주변에 뭔가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얘기, 안 좋은 얘기, 뭐 넌 안 될 거야, 왜 그런 거 해? 시도도 막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접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김작가 TV 특성상 성공한 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에너지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얻다 보니까 저는 뭐 저한테 지속적으로 저를 응원해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런 분들을 매일 만나면서 저한테 계속 스며드는 거죠. NFT라든 뭐 예를 들면 NFT든 메타버스 이런 거 전혀 모르지만 그냥 그분들 계속 만나니까 조금씩 알게 돼요. 뭐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걸 알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의 비밀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사실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가 받는 영향이 되게 커요. 어린 시절에 우리 성격의 형성이 사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가정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이게 과학적인 뭐 논문이나 이런 근거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모두가 공감하잖아요. 당연히 뭔가 폭력적인 집안에서는 자녀가 상처를 받을 확률도 굉장히 클 거고 근데 굉장히 사랑으로 가득한 집안이라면 자녀가 자존감도 높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라면 만약에 자식을 키울 때 어떤 성과를 가져왔을 때 넌 역시 그럴 줄 알았다. 하지 마. 뭐 자꾸 왜 돈 들고 그러니? 이게 아니라 너 또 실패했니? 괜찮아. 너 실패해도 아빠가 널 도와줄게. 언제나 너가 도움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해. 너는 지금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한 단계 또 발전한 거야. 다음번에 실패해도 괜찮아. 계속해서 나아가. 그러다 보면 너는 언젠가 잘 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부모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자녀가 그 다음번에 시도가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뭔가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부모가 계속 뭐라고 해요. 그럼 자녀가 다음번에 시험을 치거나 뭘 도전할 때 이것도 실패하면 아빠가 뭐라 할까? 엄마가 뭐라 하지? 그런 생각이 저절로 좀 드는 거죠. 움츠러들고 사람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영향을 맞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절대적인 성인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부모라면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조언이 과연 내 자녀의 시작을 도와주는 건지 내 자녀의 시도를 뭔가 막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자녀의 입장이라면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좋겠지만 때때로는 아닐 때도 있잖아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녀한테 내가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가족에서 중요한 내 배우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그전에 소개팅이든 뭐 연애든 이런 걸 할 거잖아요. 만났는데 계속해서 내가 뭔가 할 때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친구예요. 그럼 그 사람과 선택해서 살면 내 평생에 뭔가 도전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근데 거기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오빠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자기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만난다면 맞아요. 내가 훨씬 더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내 자녀가 다음에 시도를 얼마나 쉽게 하느냐도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분이라면 내 배우자를 잘 선택하시고 선택할 수 있다는 그리고 거. 내 자녀는 내가 겪었던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을 돌아봤을 때 어쨌든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그런 영향을 준다면 나는 과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떤 일을 했을 때 다시 시도할 수 있게끔 응원과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뭔가 해왔을 때 안 될 줄 알았다. 야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 과연 그런 메시지에 던진 사람인지 한번 돌아본다면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런 메시지를 줘서 그 친구가 집에 갈 때 그래 난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생각난 게 제가 이제 유튜브 김작가 TV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2020년에 채널이 크게 성장했는데 그때 제가 한 24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에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어요. 네. 심지어 제가 이제 거기 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이 좀 커지니까 뭔가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니까 게스트 분들에게 편안한 자리도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시청자가 봤을 때도 좋은 공간에서 만들면 훨씬 그 영상이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월세가 그 전에 월세의 3배였거든요. 한 달에 3배를 한 거잖아요. 그럼 1년이 되면 금액 차이가 꽤 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24평 오피스텔에서 큰 오피스텔 간다고 해서 수익이 더 높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화면에서만 보니까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괜한데 돈을 쓰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해주냐면 형은 지금 이사 가. 형은 거기 가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 나는 형이 잘 안 되잖아. 내가 그 월세만큼 내가 내줄게.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 내주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정도로 형이 거기 이사 가서 형 같은 사람이면 거기 이사 가서 지금처럼 또 노력한 게 아니라 더 훨씬 더 노력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딱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때 그 친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지금 김 작가 형이 거기 가는 게 무섭구나. 지금의 상황에서 가는 게 맞는데 이 형도 가야 되는 걸 아는데 이 형은 지금 필요한 게 응원이구나. 이 형이 잘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줘야 돼.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가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나중에 되게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제 삶에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이 커지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막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자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술자리, 뭐 밥자리, 카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시도를 바꿀 수도 있어요. 나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한마디를 간청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내 말이 누군가에게 뭔가 희망의 씨앗이 되는지 아니면 멈춤의 씨앗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차장님 네. 이제 어머니 얘기도 좀 해주셨고 네네. 또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힘든 순간에 네네.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힘든 순간에요. 힘든 순간에 극복은 쉽진 않죠. 냉정히 말해서. 일단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가 힘들었냐면 제가 힘들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이제 형이 있어요. 형, 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있는데 형이 이제 형 나이로 30살 때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45이니까 한 10년 좀 넘게 우울증을 앓으셨던 거죠. 근데 우울증을 앓으면 현대인들이 뭐 감기증 자주 앓는다는 우울증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우울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그러다 형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형은 이제 살아남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속이 편할 리 없잖아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우울증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은 사실은 가족의 안에서는 전염병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친구는 끊어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우울증 걸렸다 칠게요. 친한 친구예요. 제가 맨날 전화해서 옹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어떡해. 몇 번 같이 술 마시고 할 수 있죠. 근데 옹달님도 가족이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하면 옹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어렵죠. 현실적으로. 근데 가족은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으셨고 어머니는 이제 좀 우울증을 앓으시다가 극단적인 선택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저는 원래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 걸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이게 사실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 형, 그다음에 어머니, 그다음에 가정이 되게 무너진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막 찾아보니까 부모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극단적인 시도를 하면 그 자녀가 극단적인 시도를 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6에서 7배 높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자살이라는 게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왜 해? 근데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들 때 그 선택지가 생겨버려요. 내가 아니까. 그걸 봤으니까. 그래서 그때 진짜 정말 죽고 싶었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럼 굉장히 힘들었고 그때 막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음식을 느껴도 맛이 잘 안 느껴져요. 너무 힘들고 해서 맛이 잘 안 느껴지고 이거는 이제 좀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남자들은 특별한 뭘 안 해도 그 이제 가끔씩 뭔가 커질 때가 있잖아요. 진짜 특별한 안 해도 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몇 달 동안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음식이 맛도 안 느껴졌대. 그냥 욕망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약간 무채색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 막 색깔이 다 있잖아요. 회색이야. 그냥 회색빛. 회색빛. 왜냐하면 저는 희망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다음에 그때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늘 막 저기 끝에 이제 천장집 쳐다보고 거리 나가면 하늘 막 건물 끝에 쳐다보고 야, 뭐 살기는 싫은데 또 죽는 건 무섭긴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좀 편하게 갈 수 있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엄청나게 발버둥을 쳤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뭐 어떤 발버둥을 쳤냐면 일단 정신과에 찾아갔었고요. 정신과 가서 약을 받았었고요. 약을 복용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보면 이제 병원 안에 있는 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면 바깥에는 심리상담센터가 있거든요. 심리상담센터 선생님 찾아가서 뭔가 상담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때 매일 친구 한 명을 만나서 제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뭐가 좀 필요하고 막 이제 그 시간을 좀 달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매일 친구를 만났어요. 첫째 날은 1번 친구, 둘째 날은 2번 친구. 왜냐하면 내 제일 친한 친구를 일주일 내내 만나면 얘가 날 끊어낼 테니까. 그게 난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내 이 우울증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막 친구들 만나서 어쨌든 제 힘든 이야기들을 계속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음식을 먹으면 별로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자칫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가 가진 돈이 많지도 않았는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고 음식을 주문했어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왜? 난 내일이 없으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돈이 있으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맛있는 거 먹고 그때 자동차도 바꿨어요. 왜냐? 일단 내 기분을 올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동차도 바꾸고 집도 이사 가고 그러니까 제 시공간에 있는 거를 그냥 더 바꾸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공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공간이 나한테 우울증을 줬다면 그래도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다 바꿔보자. 그 다음에 원래 그때는 실내에서 주로 일을 했었는데 실내에서 제 집에서 그때는 이제 근데 집 안에 있으면 되게 이상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늘 카페에 나가서 뷰가 좋거나 뭐 인테리어가 이쁜 카페에 나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올바른 선택은 아닐지 몰라도 이제 강아지를 분양받았어요. 다만 이제 저 그 강아지를 우울증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혼자라는 것 때문에 분양받은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강아지를 열심히 이제 키우면서 같이 그때 막 같이 낮에 산책도 하면서 지금도 같이 있거든요. 지금 한 4살, 5살 정도 됐는데 5월이라고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시는데 그렇게 5월이라는 이제 강아지도 분양받아서 이제 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웅달님이 제 친구였으면 만나잖아요. 만나면 굉장히 정상인 척해요. 제가 정상인 척하면서 제일 힘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정상인 척 하면서 힘들어하면 얼마나 날 무서워하겠어. 정상인 척 얘기하면서 막 하다가 이제 얘도 자기 일정이 있잖아요. 한 2시간쯤 만났으면 이제 집에 갈 때 됐잖아요. 이제 잘 가라고 해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얘가 가면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진짜 지금. 너무 그때부터 갑자기 가슴이 뛰는 거야. 얘가 같이 있을 땐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그때는 뭐 진짜 너무 힘들 때는 집에서 잠도 못 잤어요. 호텔, 비즈니스 호텔 같은 데 가서 자면서 거기서 혼자 못 자니까 친구 불러가지고 동생 불러가지고 형 불러가지고 아니면 형네 집에 가서 잔다거나 너무 이 밤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일단은 그런 발버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났던 정신과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자기 환자 중에 이렇게까지 우울증 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 정도에 저는 노력을 했고 그 노력한 것들이 나중에 복리처럼 쌓여서 나아진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그걸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사실 각자 다 사연은 다른데 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형과 어머니 바꿀 수 없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다시 살려낼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면 어머니가 우울증이 안 걸리게 내가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할 때 내가 집에 왜 없었지?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잠깐 외출할 때 나는 왜 그걸 외출해도 괜찮다고 했을까? 그런 이미 지난 과거의 그 선택을 너무 바꾸고 싶은 거죠. 바꿀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거를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옥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좀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자꾸 붙잡으려 할수록 병이 되게 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저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뭐 먹는 것도 바꾸고 장소도 바꾸고 뭐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그때 사실 제가 또 유튜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유튜브 시작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작가와 강사였어. 그렇게 작은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마음이 불안정한데 소득이 작가와 강사가 불안정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불안정하죠. 소득도 불안정하니까 제 멘탈이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그럼 오케이 내버려 두고 일단 이 소득이라는 거를 내가 안정되게 만들어 줘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좀 달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행복감들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먹고 차도 바꾸고 친구들 만나면서 내 병도 얘기하고 정신과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하면서 이게 쌓여가니까 여기 있는 힘듦이 조금은 이 힘듦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이 힘듦은 계속 그대로 있어요. 왜냐?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 힘듦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 행복이. 이 행복이 커지니까 이게 약간 좀 묻히는 느낌이 생기면서 좀 괜찮아진 거였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힘들거나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게 제일 힘든 건데 그리고 또 앞에 얘기한 배치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까 발버둥 치라고 했는데 지금 또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제가 내 일과 감정을 구분하는 거 비슷한 건데 이 우울증이란 감정이 사실은 대부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무서워요. 엄청 무섭기 때문에 이 기분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좀 되게 심할 때는 아침에 이제 새벽 5시 반에 알람시기 한 적도 없어요. 눈이 떠져. 눈이 왜 떠졌냐. 심장이 갑자기 엄청 빨리 뛰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꿈을 꾼 것도 아니야. 꿈을 꾼 것도 아닌데 심장이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원래는 이렇게 뛰는 게 정상이라면 막 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눈을 떴는데 뭐 난 아무것도 아닌데 뛰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막 진정제 하나 먹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지고 했었는데 이게 우울증에 걸린 분일수록 저는 이 힘들고 어색한 이 감정을 평생 안고 살 수도 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고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상처가 나면 후시딘 바르면 낫고 해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아무리 뭐 후시딘 이런 걸 발라도 그 마음의 상처가 주어졌던 그 사건이나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사라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그걸 좀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어디 나가서 제 우울증이 100% 나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99% 나았다. 1%는 어딘가에 나도 모르게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진짜 공감할 텐데 걸리잖아요. 그럼 본인이 노력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 괜찮아지다 보면 이게 나아요. 조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드디어 나았다. 이 어두운 터널에서 내가 드디어 벗어났다.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나았어. 가만히 있는데 상처가 다시 생길 수는 없잖아요. 상처가 다시 뭐 때리지 않는 이상은. 근데 우울증은 이렇게 나았는데 갑자기 있다가 어떤 뭐 미묘한 감정이 틀어진 사건이 있으면 다시 얘를 자꾸 끌고 내려가요. 약간 다시 그 터널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 제가 그거를 한 수십 번 반복하니까 사람의 멘탈이 완전 나가겠더라고요. 그때 안 거죠. 이 터널 그냥 계속 갈 수 있다. 계속 갈 수 있지만 조금씩 내가 나아진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감정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발버둥을 친다면 전 괜찮아진다고 생각하고 전 실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걸 가지고 정신과 선생님 몇 분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분들도 이런 식의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고 해주셔서 저도 그래서 사실 자신 있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와, 그런 그런 우울증 감정도 있으시고 또 그런 감정을 배제한 채 또 일에 할 일은 또 아까 한다는 메시지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정의 크기가 그냥 뭐 하기 싫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웬만한 하기 싫음은 안 하면 맞아야겠네요. 아니 왜냐하면 좀 냉정한 얘기인데 뭐 되게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발버둥이든 뭐든 안 하면 힘든 상황이 있는 거잖아. 그럼 힘든 상황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계속 힘든 거죠. 그 상황에서 힘들지만 뭘 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누가 끄집어내 주겠어요. 아무도 끄집어내 줄 수 없잖아요. 본인밖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로 그 힘든 상황에서도 본인이 발버둥을 쳐야 된다. 전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행동하고 실천하고 네. 또 하시는 일 있으면 더 몰입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예요. 저는 또 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분이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 대한민국에 사실 힐링 연풍이 분 적이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힐링해줬는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든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오히려 부딪혀서 이겨내야 되는 건데. 네. 결국은. 그쵸. 네. 김 작가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네. 너무 인사이트 넘치고요. 또 감명 깊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솔직 담백하게 네. 나눠서 더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네.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아까 전에 이제 운을 만드는 7가지 열쇠로 사랑,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 여기 있다고 책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이 7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는데 굳이 제가 순서를 좀 정해 본다면 첫 번째 1번은 저는 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 있어야지 어쨌든 글로 가는 루트가 생길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은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거지만 그게 안 된다면 책이든 영상이든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도 첫 시작은 인강으로 하면 좋아요. 끝까지 인강으로 한 건 문제가 있지만 내가 모를 때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알려주는 대로 가는 거죠. 그냥 그런 것처럼 사람을 만나시거나 안 되면 영상이든 그런 책을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좀 관찰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관찰은 어떻게 보면 내 목표와 관심사를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접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사랑과 관찰이 있는데 내가 뭘 시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 개발의 끝은 결국 행동이고 시도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해야지 맞아요.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거니까 맞아요. 세 번째가 시도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이제 속도라는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속도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늦게 가서 도착해도 성공할 수는 있지만 사실 늦게 가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우리가 플랫폼 같은 거 보면 시장 점유율을 1등을 차지하려고 엄청난 투자 유치를 받고 공격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한 번 1등을 차지하면 그 순위가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튜브에서도 재테크나 뭐 자기개발 채널 구독자 순위 뭐 순서가 있다면 이 순위가 사실 크게 잘 바뀌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속도를 위해서는 내 방향이 너무 많은 방향으로 있다면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럼 방향을 정하면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질 텐데 이 속도를 내가 재능이 없다면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책에 있는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루틴은 뭐 구조화일 수도 있고 뭐 습관일 수도 있는데 본인만의 그 루틴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시간에 좀 집중 사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복귀하는 과정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뭔가 했는데 잘 안 되고 식당을 하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음식 맛이 없든 뭐 간판이 잘못되어 있든 홍보가 안 되고 있든 서비스가 나쁘든 뭐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겠죠. 요 조건값이 다 똑같다 칠게요. 그리고 내일 또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뭔가 문제점들 하루를 복귀해가지고 여기서 찾아야죠. 홍보가 부족했구나. 인스타그램 마케팅, 뭐 유튜브, 네이버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인테리어가 좀 별로 안 좋았구나. 다른 이제 맛집 가게들 가보는 거죠. 우리 떡볶이 아니면 뭐 우리 피자에서는 요즘에 이런 인테리어가 유행하는구나. 서비스. 다른 잘 되는 맛집에 가면 서비스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찾아서 자기한테 복귀를 해서 자기 적용해야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늘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거는 진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저는 21세기에는 이 성실함에 스마트한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농경 시대에는 성실한 것만으로도 먹고 사는 세상이었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다 똑똑해졌기 때문에 똑똑하게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내 성실함이 굉장히 남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7번째는 이제 긍정이죠.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잘 됐으면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잘 됐으면 이 과정 자체가 그냥 필요 없어서 이미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왜.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처음 하시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이라는 게 내가 긍정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저 이런 거 굉장히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싫어하고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부딪히라는 거죠. 속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루틴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복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사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여러분이 이 긍정이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시도를 하게 도와준다면 저는 결과값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책에서 7가지 운의 열쇠로 이제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각자에게 맞게끔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벽한 목차인 것 같은데요. 목차도 7개. 예. 럭키니까. 네. 그러신 거군요. 네. 책도 이거 양장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골드 에디션으로. 그러니까요. 출판사에 돈 많이 썼어요. 책값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 소장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진짜 김 작가님을 오늘의 네. 김 작가님으로 만든 그거를 또 자기의 운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또 이번에 꼭 10만 부 에디션 꼭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작가님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럭키의 저자이신 김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